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025년도 우리 내년 행정사 1차 시험 13회 시험 대비해서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우리 강의가 어떻게 됩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기본 강의를 하죠. 기본이라는 걸 이걸 3개월 동안 합니다. 무려 총 13번 합니다. 그리고 3시간도 아니고 3시간 20분씩 하죠. 원래는 4시간 하고 싶었는데 10시 이후에 수업하기에 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 대신에 횟수를 늘렸죠. 그 전에 중간에 한 8번 했어요. 처음에 8번 하다가 시간도 3시간 하고 그랬어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 학교율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하고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늘렸어. 그래서 기본 강의를 13번으로 하고요. 12번도 아닙니다. 13번 할 것 마지막에 다 하겠다는 거죠. 이때 다 합니다. 기본 강의라서 기본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 강의 때 다 합니다. 조문도 하고요. 판례도 하고 이론도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바뀌면 오거든요. 근데 해바뀌면 기본이 아니라 심화가 시작되죠. 해바뀌면 오니까. 그래서 심화 강의는 8번 하거든요. 그건 8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8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별로 횟수부터 적잖아. 적고 그 다음에 심화 강의 할 때는 제가 이 기본 강의 할 때는 막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심화 강의는 진도 나가기도 바빠요. 그리고 한번 들었던 분들이 있으니까 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좀 깊은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많이 오세요. 동영상도 이때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 해바뀔 때 올해는 뭐 해볼까? 올해는 아니라 이때부터 결심을 해야 되는데 해바뀌면 결심하잖아. 이때 꼭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공부를 1호부터 시작했는데 기본 강의 꼭 들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질문이 와. 남들은 듣고 왔잖아. 자기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동영상 강의는 열려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 중개사는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라 그러죠. 중개사도 안 해보신 분이 이것 하겠다고 그냥 힘들어지거든. 선생님 강의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오잖아요. 복습이야. 복습하는 게 금방 지나간다. 그러고 나서는 3, 4월 달에 우리 문풀이 할 거 아닙니까? 문제풀이 할 때는요, 민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할 때 기본 이론을 설명 안 합니다. 기본 이론을 조금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푼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 다 못 풀어요. 책에 있는 문제 절반도 못 푸는데 거기다가 기본 이론을 설명하게 되면은 또 절반도 못 풀겠죠?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때는 문제만 풉니다. 예전에 그것 때문에 수강생이 싸웠어. 어떤 수강생은 이론 설명 좀 해달라. 왜? 이때 처음 왔거든.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안 들었거든. 해달라. 어떤 분은 그걸 왜 하냐? 난 옆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문풀할 때는 문제만 풀기로. 8회 하거든요. 시간 없습니다. 이것도. 5월달 되면요. 모의고사 봐요. 모의고사 볼 때는요. 매일 시험 보고 답안지 체킹한 다음에 그거 점수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벽에 붙였어요. 등수 붙이고 나왔는데 요즘에는 통계는 붙이는데 등수는 안 붙입니다. 시험 포기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근데 정치가 뽀락났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5번 정도 볼 겁니다. 4번이나 5번 정도. 이게 시간 되는 대로 다 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적게 볼 때 3번 봤는데 좀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볼 땐 5번까지 봤거든요. 올해 내년에 시험 날짜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건 정해집니다. 보시면은 공부는 이때 다 하는 거야. 이때 기본 강의 안 하고요. 이때도 안 합니다. 시험 보고요. 해설하고, 그 다음에 요때까지 나온 올해부터 변리사 시험 문제, 세무사 시험 문제, 세무사가 민총원 40문제를 보거든요. 우리랑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 문제 다 풀고 들어가거든. 그거 푸느라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이론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되셨죠? 공부는 이때 다 하세요. 이때 다 해놓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죠? 복습만 하는 거, 그냥. 복습만 하는 거고, 2차 공부 하셔야 돼. 2차 공부. 2차 공부 하면서, 2차 공부, 4과목인데 외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해요. 엄밀히 말하면 계약법만 계속해도 시간 부족합니다. 계약법만 계속해도 과연 이 안에 끝낼 수 있을까 고민스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1차 공부하시고요. 주말에는 2차 공부. 우리 학원은 전통적으로 13년 동안 항상 2차는 주말에 했어. 2차는 주말에 몰아놓고 1차는 주중이야. 왜냐면 2차는 또 시간이 없으셔서 1차는 동영상으로 따고 오신 분들 계시거든. 그래서 주말에 2차 공부하는데 2차 강의 시간은 4시간씩 합니다. 저녁이 아니라 아침 낮 강의니까 10시까지 안 가잖아. 그래서 아침에 4시간 전통입니다.
제가 좀 줄이자는 것도 있었는데 어차피 여러분 저 하루 고생하는 거 하루에 6시간 강의 듣나 8시간 강의 듣나 고생하는 거 똑같거든. 어차피 강의 끝나고 집에 가면 퍼지거든요. 힘들어 퍼져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일요일날 저녁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프로야구를 보든지 뭐 드라마를 보든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8시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요. 13년 동안 검증받은 거니까 그냥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전혀 뭐 의심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차를 병행해야 되고, 그러려면 1차 공부를 여기서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 끝내야 된다. 좀 부족한 건 여기서. 그래서 이때 마지막에 모의고사 봤을 때 내 점수가 60 이상 나오잖아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때 70 나온다. 수석 아주면서 수석. 여기 60 나오면 여기 70대가 80대가 나오거든. 점수 올라갔거든. 작년에 우리 학원 수강생들 어지간히 하신 분들은 시험장 가시면 민법은 전부 다 80 이상 맞으셨어요. 그럼 민총 80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험장 갔더니 민총이 80이래. 그럼 여러분 힘들어하는 행정학을 몇 점만 맞으면 되죠? 40만 맞으면 되죠. 꽈락만 면하면 되죠. 행정법 60 나올 거니까. 행정법도 강의 열심히 들으면 60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40 무조건 나와야 되잖아요.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사람들 행정학을 힘들어해. 행정학이 학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사회과학적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막 짜증나죠. 말장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체육교 선생님이 잘해줍니다. 체육교 선생님 여러분 힘들어하실까 봐 공무원 교재 절반도 안 되는 걸로 양을 줄였어. 올해 또 줄이신 것 같던데. 부록도 없애버렸던데. 저는 작년에 부록이 있었거든요. 또 올해 부록도 없애버렸더라. 어떻게든 이렇게 양을 줄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 그것 보시면 이거 충분히 이것도 나와. 이것도. 근데 이건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쭉 들으시면 돼. 힘들면 좋은 말 이렇게 마음에 돌을 닦는 기분으로 애국 사람 나오면 또 그 누구지? 하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럼 이거 나오거든.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거 80 나오거든요. 80점이면 5개 틀리는 거야. 25문제에서 하나에 4점이니까 20개 맞으면 80점이거든요. 민총은 80은 나옵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신 분들은. 간혹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말 읽는 게 힘들거든. 그분들은 이게 80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조금 올려야 돼, 진짜. 좀. 그래서 합격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 잘 따라가면 되는데 이때 오시면 곤란해. 이때 와도 곤란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공부는 일찍 하셔야 돼. 일찍 하고 중간에 무슨 일 생기시잖아요. 그럼 중간에 쉬는 거 괜찮아. 쉬고 와도 합격하는데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먼저 급한 일부터 다 하고 나서 이때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기본 이론 강의는 없습니까? 없는데? 끝났는데 와서 기본 강의 해달라. 그러면 동강으로 들으셔야 된다 그러면 동강으로 혼자 공부하기 힘들잖아. 강제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이때 오겠습니다 그런다. 그리고 내년에 이때 오거든요. 왔는데 또 한 달 듣다가 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일이 바빠요. 또 못 나와. 그래서 또 시험 중간 또 포기. 생업을 하다 보면은 바빠가지고 1월 2차를 나오랬더니 안 나오시고 왜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평일날 학원 다니느라고 못한 거 일요일날 해야 된대. 그렇게 장사가 잘 돼. 근데 사업체를 말 안 하지 않겠는데 일요일날 몰아서 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일요일날 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요일날 2차 수업을 못 들어. 결국 난 1차 합격했는데 2차 때문에 또 포기. 2차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너무 놀란 거야. 이런 게 2차인지 몰랐다는 거야. 1차처럼 비슷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조심하세요. 그래서 1일차를 병행하고 주중에는 1차하고 주말에는 2차하고 1차 공부는 해외 바뀌기 전에 다 끝낸다. 혹시 못 끝낸 것은 이때 마지막으로 해결한다. 여기서 좀 확인한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명심을 하셔야 돼. 오늘 공부 방법론 우리 김광수 대리님이 나눠주셨던데 계속 갖고 다니면서 보시면서 이제 우리 사람들이 나이브하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꼭 1등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행하는 거 시험장 갈 때 좀 편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제 시험장에 원서 내고 안 오는 사람이 30%가 넘어요. 많을 때는 40%까지 안 왔어. 왜 안 올까 그분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또 멘탈 싸움에 져가지고 1차 시험은 찍는 것도 있는데도 안 와. 그래서 반에 20명이 들어가는데 8명 앉아있고 그래요. 어떤 데는 이렇게 안 왔나? 그러면 진짜로 안 왔어. 학교가 조용해. 원서 내놓고 안 온다니까. 1차는 여러분 공부 안 해도 가면 되지 않나? 우리가 아트적으로 찍을 수가 있잖아.
답안지를 하트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탁탁탁 찍어 놓는다고. 그렇죠? 예전에 저 사법시험은 민법인가 어디 시험에서 마지막 정답이 7문제가 정답이 3333333이었어. 마지막에 3분으로 그은 사람들은 다 맞은 거야, 그거. 처음이자 마지막 그런 일이 생겼거든. 그렇죠? 그 찍기 묘미입니다. 1차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1차는 무조건 부족하더라도 찍어야 돼. 근데 어떻게 찍을 걸 고민해야지. 어떻게 찍을 건가, 내가. 한 번으로 그을 건가? 대각선으로 갈까, 이렇게. 그걸 고민하는 거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포기하는 사람이 30~40% 돼요. 근데 요즘에 좀 줄어든 것 같아. 전에는 더 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포기 안 하지. 일찍 시작했잖아. 1차공은 포기가 없고, 여러분은 2차를 포기하면 안 되거든. 2차를 포기 안 하려면 공부를 어떻게 한다고? 바로 시작해야 돼. 2차 공부를 내년에 6월달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상현 선생님하고 더불어서 1회 때부터 계속 강의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떨어지자마자 학원서 강의가 개설이 돼가지고 처음에 4명 앉혀놓고 바로 딱 시험 날짜도 안 나왔는데 학원에 오신 분이 4분이나 계셨어. 위헌 판결 소식 듣고 왔다고. 대단했죠. 1회, 2회 때는 아주 수강 인원이 엄청 많았죠. 처음이니까. 뭐 1회 때는 뭐 학원에서 2차 학교생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나왔으니까 뭐 수강생들은 뭐 200명도 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럴 때 있으니까. 그러다 중간에 줄었거든. 다시 늘고 있죠. 앞으로 계속 늘 겁니다. 그래서 이거 1차, 2차 나눠서 한다. 굉장히 안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경험으로 그걸 보여드려요. 여러분이 빨리 태어나서 빨리 왔으면 더 쉽게 학교할 수 있었는데 좀 늦게 오셔도 어쩔 수 없잖아. 돌아갈 수 없는 건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니까. 그렇죠?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좀 지나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주도하는 시험 어떻게 변화를 다 봐온 사람이거든. 저랑 이상희 선생님은. 그리고 책도 다 쓴 거고 믿고 방문의 커리큘럼 믿고 커리큘럼 변치하다 봐온 사람이야. 계속 바뀐 거야 이게. 해마다 바꾸고 또 바꾸고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데는요 2호에서 빨리 나갑니다. 그럼 나중에 천천히 나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맞추는 거니까. 근데 기본 강의할 때는 그렇게 빨리 안 나갑니다. 그래서 펜을 2자리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밑줄 치라고 밑줄 치고요. 제가 빨간 줄 치라면 빨간 줄 치세요. 예. 밑줄을 쳐야 됩니다. 밑줄을 안 치면은 나중에 지나면 이게 뭐가 키워든지를 몰라. 그리고 제가 처음에 설명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암기도 2가지, 눈으로 암기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입으로 암기하는 게 있고 손으로 암기하는 게 있죠. 눈으로 암기하는 건 뭐죠? 읽어서 암기하는 거죠. 여러분 눈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뭘까요? 귀로 암기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고 암기하는 건데 1차 시험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1차 시험은요 강사가 말하는 거 듣고 이해가 되고 내 책을 읽었더니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다 된 거야. 그래서 눈에 바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고시생들은. 1차는 눈에 바르면 돼요. 시험장 가가지고 요 말과 요 말이 틀리고 맞다는가 한번 판단을 하시면 돼요. 됐죠? 법무사는 우리보다 더 심해. 우리는 민총만 보지만 걔들은 민법 전체를 보는데 문제가 엄청 길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눈에 바릅니다. 여기까지만. 2차는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 그래서 2차가 힘들어. 2차는 이걸 다 거친 다음에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근데 요것은 6월, 7월, 8월 달에 할 거고요. 1차 시험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 4, 5월 달까지 여기까지 하시면은 6, 7, 8월 우리 13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손으로 쓰는 연습이 이때 본격적으로 50분씩 씁니다. 이때는 아마 30분 쓸 거예요. 3월 달에. 1월 달에는 10분 정도 썼는데 내년에는 모르겠어요. 더 땡길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 보고 결정하려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바로 1월 달부터 답안지 쓸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2차는 여기까지 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다 너무 이렇게 강사가 설명 안 하고 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의문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 안 나와. 왜 그러냐면 그 의문이 떠오르는 대부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야. 법학이라 해서 모든 해결된 게 아니거든. 모든 해결되면 학문이 아니죠. 지금도 다투고 있고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민했던 그 문제를 아직까지 정답이 안 나왔어.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생각해보면은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
나머지는 그 교수들 중에 왔다 잘 밥벌이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시험에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어떤 게 시험에 나올까요, 여러분? 1차든 2차든? 판례가 있는 게 나옵니다. 판례가. 무조건 판례가 나옵니다. 법무사는 판례를 부어버립니다. 법무사는요, 조문도 무조건 판례만 나옵니다. 변호사는 판례에다 사례를 섞어서 부어버립니다. 변호사는 일제 막 사례도 나와요. 힘들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판례 공부하셔야 돼. 2024년에는 판례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나올 줄 열심히 공부했는데 문제가 쉽게 나도 안 나왔거든. 어려워지면 여러분 판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다 할 겁니다. 책에 많이 넣어놨고요. 시험 직전까지 나온 공부 다 정리해 드립니다. 학원 다니시면 여러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해하려고 노력은 좀 하셔야 돼. 그리고 해놓으면 도움이 되죠. 인생 살아가는 도움이 되니까.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판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판례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는데요.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는 판사들도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봐요. 우리나라는 법원이 만든 구축한 자료를 국민에 공개한 거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궁금하면 그 판례 넘버만 치면 다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판례 공부하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걸 못 읽습니다. 꼭 참고 읽어야 되거든. 그 긴 문장을 꼭 참고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그냥 뭐 던져버리고 싶고 이게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제가 해드릴 때 같이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실무 나가셔가지고 혼자 공부하시다가 판례 쳐보잖아. 그럼 여러분이 그걸 키워드 치면 관련 판례가 뜨거든요. 그럼 그 판례를 찾아가지고 다 환정할 수 있죠. 그렇죠? 새끼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로펌에서 그런 일 합니다. 그 관련된 판례를 싹 찾아가지고 정리해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리서치한다 그러거든. 그걸 잘하면 칭찬받고, 그거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못하냐 그러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도 할 거예요. 좋죠? 똑같은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알 수 있어. 법원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하겠습니다. 자, 돌아오셔서 머릿말 볼까요? 머릿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릿말 볼게요. 2025년도에 시행될 13회 시험 기본서고요. 자, 다 필요 없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봐보실까요? 오른쪽에. 행정사 시험은 전문의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입니다. 구대자격, 팔대자격 그런 표현 쓰죠. 단순한 교양시험이 아닙니다. 이런 자격시험 합격하려면 일단 책이 좋아야 됩니다. 책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일단 오타가 없습니다. 책에 오타도 없고 오류도 없어요. 10년을 고친 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본인 노력이 중요하겠죠. 강의도 좀 따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잘 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란 글자 있는 것처럼 내년에 모두 합격합니다. 선생님 그날이 올까요? 옵니다. 와가지고 나중에 와서 선생님 개업하는데 이딴 소리 합니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냐고. 개업하는데 자리가 동대문에 해야 될지 그 양주에 해야 될지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양주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렇죠? 그 고민할 시간이 금방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망설이지 말고 방황하지 마세요. 가끔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행정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학원에 가서 행정법 좀 듣고 오겠다. 그럴 시간 없어요. 그거 갔다 오시면요 민족 다 까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진짜 우리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시험 공부를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집에서 혼자 정리하겠다. 정리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봐. 막판에 되면은 선생님 제가 다음 달에 못 나가고 너무 급해가지고 좀 정리를 혼자 해야겠다는 거야. 그럼 제가 그럼 저 그 강의 좀 환불 받아 가시라 그러면 괜찮대. 그거 두고 가겠대 이렇게. 자료만 받아 보겠대. 한 달 뒤에 만납니다. 나와. 정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 그게 너무 미치겠는 거야. 환불이라도 받아가지. 환불도 안 받아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말고 커리큘럼 믿고 따라가면 돼. 그리고 이제 민청도 선생님이 2분이고 행정부도 2분 계시니까 안 맞으면 옆방으로 가시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전에는 옆에 학원으로 갔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 옆방으로 가시면 돼요. 그쪽에서 오는 분도 있겠죠. 책 바꾸면 되겠네. 교과서 교환하면서 서로 우리 바꾸자 해가지고 자기 다 맞는 사람이 있잖아. 사람마다. 됐습니다. 자, 넘기세요.
행정사 자격증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는데 아니 책에 있는 걸 왜 물어보냐고. 뭐 하는지 물어보시고. 여담이지만은 외국어 행정사 자격증 공부하신 분들은 저희하고서 떨어지신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외국어 행정사는 일단 저 과목이 실무법이 하나 빠지지만 그것도 있지만 시험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외국어 점수를 먼저 따야 되잖아. 진입 장벽이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서 많이 걸러지고요. 경쟁률이 세지가. 우리 10대 1이잖아. 얘들은 옛날에 2대 1도 안 됐어. 예전에 60명 시험 보러 갔다가 40명 됐었어. 그래서 그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하고도 수강생이 있었잖아. 내가 그분들 붙잡고 그랬어. 꼭 가셔야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면 시험장에 60몇 명 가는데 그때 뽑는 인원이 40명이 30명이 됐었다니까. 왜냐면 60몇 명 중에 안 오는 사람도 한 20명 되거든. 그때는 다 합격했잖아, 진짜로. 그러니까 막 공부 안 됐으면 막 제가 끄집어 가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선생님 가서 백지만 쓰지 마라 그랬더니 다 합격하고 왔어. 외국어 경쟁. 지금 외국어 경쟁에서 경쟁률이 좀 낮죠. 그렇죠. 나중에 일반 따고 외국어 따세요. 뭐라도 하나 따면 다른 것은 1차 면제입니다. 2차만 보면 돼. 그래서 3개 다 딴 사람도 있어. 1회 때 일반 따고 2회 때 회사 따고 3회 때 외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 다 딴 사람도 있습니다. 넘기세요. 시험 정보 날짜 현재 우리 작년에 올해죠 6월 1일 날 봤었잖아요. 이렇게 5월 마지막 주 생각하시면 돼요. 5월 마지막 주 정도 볼 거다. 2차는 이제 9월 마지막 주, 올해 10월 5월이 좀 한 주 더 늦춰졌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퀸에서 사는 거니까 다른 시험이랑 이렇게 빈 날짜로 들어가야 돼서 한번 읽어보세요. 2차 시험을 4과목을 2과목씩 나눠가지고 100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1차는 75분에 한 번을 보거든요. 예전에는 60분 봤어. 20문제, 20문제 이렇게 봤다가 문항수가 적다 그래서 75분 봅니다. 그러니까 한 큐에 끝내는 거니까 쉽죠. 예. 읽어보시고. 자, 넘기세요. 다시는 안 합니다. 총편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된 건지. 자, 좀 넘겨보세요. 밀어붙고. 자, 바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차례 있죠, 차례 여러분. 차례 보시면, 여러분 목차는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공부하는 게 어딘지를 좀 아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면 머릿속으로 책을 넘겨볼 수 있거든. 그럼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서론 공부하는데요. 서론 파트 다 못 끝냅니다. 서론은 크게 3가지 공부하거든요. 첫 번째 법원 공부하고요. 2절 법원 있죠. 법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의 1절에 보시면 법률관계 권리 의무 있죠. 권리 의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신의칙 동그라미. 그래서 주제가 3가지고요. 보통 출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신의칙에 판례 바시여가지고 아마 하루는 신의칙만 하루 종일 할 겁니다. 됐고. 권리 주체는 지난번 인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있다 그랬어요? 자연인, 법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권리 주체를 한 글자로 인이라 그래, 인. 근데 자연적 인하고 법인장이 두 사람. 자연인의 서너 문제 나오고요. 법인의 2-3문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객체는 물건 말하는 거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묶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까지 가는데 아마 5회 정도 걸릴 겁니다. 5회. 좀 천천히 가면 6회인데 6회까지 안 넘을 것 같아요. 5회나 6회 안에 끝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권리변동. 여기서 다 나오죠. 이제 문제가. 서론 파트 한 문제 나오고요. 법률행위도 2-3개. 의사표시도 2-3개. 대리도 한 3문제. 대리가 많게는 7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었거든. 미친 것 같아. 이렇게 내는 사람이 이걸 조절을 안 해가지고 대리 7문제 내다 보니까 밑에를 내지를 못해서 시험 문제를 본인이. 그럼 좀 냈던 문제를 지워야 되잖아. 본인이 싫었나 봐. 돈도 많이 안 줬나 봐요. 그냥 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대리전까지는 다 맞아야 돼. 대리전까지 다 맞잖아. 그럼 15문제입니다. 25문제 중에서 대리전까지 다 맞추면 몇 문제라고요? 15문제. 많게는 15개를 맞을 수가 있어요. 몇 점이면 60점이야.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민초를 제일 먼저 풀거든요. 시험 문제가 되게 순서대로 문제가 문항이 나와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섞은 적도 있었는데 대개는 순서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리전까지 분위기가 좋잖아? 그러면 민법은 민초는 합격한 거죠. 그렇죠. 15개. 대리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대리 써내게. 무효취소 한 문제 또는 2문제 나오고요. 조건기한 한 문제 나오고. 기간 하나. 우리 시험 기간이 좀 어렵게 나오죠. 소멸시효는 2-3문제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소멸시효인데요. 그래서 강의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강의할 소멸시효를. 제 책의 소멸시효가 다른 선생님들 소멸시효보다 양이 2배는 더 많습니다.
그것도 뺀 겁니다. 이거 지우고 빼고 한 건데도.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거기 가기 전에 끝나죠? 가기 전에 점수 다 나오잖아. 제가 조금 전에 80 맞으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어요? 20개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 민총이. 그렇죠?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 25문제를 다 풀지 않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면 행렬부터 20 맞으면 80점이죠?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점수. 그렇죠? 풀잖아. 어떻게 하냐면 5문제는 안 풀어도 돼. 그럼 몇 개 푸는 거죠? 20개. 이것도 몇 개 푸는 거죠? 20개. 이거 몇 개 푸는 거죠? 20개. 그럼 몇 분 남았습니까, 여러분? 푸는데 1분씩 걸렸으면 15분 남아요. 15분. 75분이니까. 60분 썼잖아. 60분 썼잖아. 15분 남죠. 15분 동안 뭐 해야 됩니까? 10분 동안 마킹. 천천히 마킹하고. 나머지 5분 동안 뭐 하는 거죠? 15개를 찍으면 돼.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거 25개 다 풀어요. 25개 다 풀어. 근데 이거 푸는데 30분. 이거 푸는데, 얘도 어려운 거 5개를 안 빼놨으니까 시험 좀 더 걸릴 거 아닙니까? 30분. 눈 떠보니까 몇 분 남았어요? 15분 남았어. 하나도 안 풀었어. 마킹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행정 한 10개나 풀다가 나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2, 3, 4, 3, 2, 1 막 찍어 놓는다고.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설마 꽈락이 나오겠지 생각하잖아? 행정가 까락으로 떨어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민법을 만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죠? 합격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꽈락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은 어려운 거 다 풀 필요 없어. 문제 복잡하고 좀 어렵잖아. 그럼 제끼면 돼. 나중에 풀면 됩니다. 이거 풀고 다 푼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저 공부 좀 되시면은 이거 20문제 푸는데 20분 안 걸려. 15분으로 다 풀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30분 남잖아. 그러면 나머지 15문제 바로 안 찍고 내가 다시 읽어볼 수 있지. 그러면 읽어보면 점수 나오거든. 그래서 20개를 맞추는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전에 그런 분 계셨어. 시험장 가가지고 행자 하나 부족해가지고 1년을 더 공부했어. 설마 꽈락 나올 거야 본인이 상상도 못한 거지. 죽으려고 그러다 내가 어떻게 꽈락이 나오냐 그랬더니 이거 풀고 나니까 시간이 17분 남았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찍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거든. 지금처럼 안 들었대. 본인이 못 들었다 그래서 내가 동영상 돌려서 확인한다 그랬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너무 어려운 건 안 풀어도 돼. 저는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이해 못했다고 떨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소멸시험 어려운 거 많이 있거든. 몰라도 돼. 소멸시 3개 틀려도 여러분 충분히 20개 나옵니다. 이거 몇 개 틀리는 거 너무 막 가슴 아프게 선생님 제가 실수해서 1개 틀렸어요. 아니 실수하든 안 하든 1개 틀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괜찮지. 1개 틀린 거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누가 100점 맞으래. 합격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중에 너무 중간에 제가 어려운 소리 하거든요. 저는 강의니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나는 5개는 무조건 틀릴 권리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중간중간 볼 거고요. 도중에 여러분 저 내용에 그 5년치 기출문제를 넣어놨어. 최근 기출문제 넣어놨기 때문에 다 문제도 풀어볼 겁니다. 어떻게 최근 문제니까 출제경에 맞는 거잖아. 됐죠?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개간, 서론 이런 거 안 합니다. 필요 없어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6페이지 민법 1번. 자, 실질적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 상호 간 밑줄. 여러분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이지만 민법은 어떤 겁니까? 개인끼리 상호 간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걸 재산법이라 그래요. 재산법, 물권법, 채권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가족법이라 그럽니다. 가족법, 친족 상속이 들어있죠. 나는 빨간 펜, 사법의 일반법이다.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 상호의 관계를 규율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가장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민법을 4글자로 뭐라 그러니까 동그라미 일반 사법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법이 먼저 일반적인 법이 뭐라고요? 민법을 뒤지는 겁니다. 민법을 뒤져서 그 내용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민법도 법이죠. 법질서 일부 시험과 관련 없습니다. 민법도 법이다 하는 거. 두 번째, 민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사법이다. 행정법은 공법이죠. 그렇죠.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다.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민법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모인 단체가 민사법학회야. 가장 우리나라 민법학자들, 민법 실무 다 모여 있거든. 근데 행정법이나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물론 행정법 학회도 있고 헌법 학회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게 공법학회라고 있어. 걔들이 같이 모여. 독일이 그렇거든. 독일이 헌법행정법을 같이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독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학회가 세 개거든요. 형사법학회, 민사법학회, 세 번째 공법학회, 행정법학회, 공법학회. 이 학회장님이 그 법무부에서 뭐 하잖아. 그러면 당연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꼭 들어가. 대법관 뽑을 때도 들어가고 뭐 검찰총장 추천할 때도 그 세 사람이 꼭 들어갑니다.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행정법은 공법입니다. 민법은 무슨 법이다? 사법입니다. 민법은 사법이다. 시험과는 관련 없어요. 제가 별말 안 하면 관련 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별표. 민법은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법의 뜻이 뭐죠? 사람, 장소, 사항을 가리지 않는 거죠. 밑줄.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일반법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말씀 안 드렸네. 여러분,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말씀드릴 텐데 2차 공부는 밑줄을 내가 쓸 말에 밑줄을 끊는 거야. 2차는 손으로 써야 되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말에 밑줄을 긋고 쓸 수 없는 건 밑줄 끄면 안 돼. 어차피 밑줄 못 쓸잖아, 내가. 1차는 어떻게 될까? 1차는 눈에 바르는 거잖아. 내가 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쓸만한 밑줄을 치는 게 아니라 키워드, 아리까리. 내가 눈에 바르는 거기다 밑줄을 치는 거야. 되셨죠? 제가 방금 말했을지 민법은 일반법이고 일반법은 모든 사람, 장소,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한테 쓰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 문제에서 민법이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 물어보면 민법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라는 걸 눈으로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적용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걸 특별법이라 그래요. 자, 빨간펜 들어보고. 이런 일반법과 특별법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는 거죠? 빨간펜.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이 이깁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민법에 임대차가 있어요. 근데 주택임대차에 관해서는 따로 법을 둔 거죠. 그게 특별법입니다. 그걸 줄여서 민사특별법이라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됐죠? 자, 오른쪽에 4번도 별표. 민법은 실체법일까요? 절차법일까요? 실체법. 실체 반대말이 절차법입니다. 여러분, 민법은 권리 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실체법이라 그래요. 첫째,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 효과와 같이 실체에 대해서 규정한 법. 밑줄짝. 처음이니까. 빨간 줄은 아닙니다. 그냥 밑줄을 쳐놓는. 그게 뭐라고?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그걸 절차법이라 그러고요. 절차법은 다른 말로 소송법이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에요. 민법이 아니라는 거지. 민사집행법은요, 가로 열고 경매에 관한 법입니다. 예전에는 소송법에 같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걸 분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분리해가지고 지금 따로 있죠. 법무사들 시험 과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죠. 민사집행법. 뭐 경매를 해봤어야 사람들이 알 텐데 안 해보니까 좀 특수한 분야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시험이 한 번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래. 1948년 이래. 그때도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사법 시험 이런 게 있었거든요. 고시 사법과 이런 것들. 일제시험 쭉 시험을 봐왔잖아요. 근데 거기 딱 한 번 나온 게 뭐 이런 지문이 나왔어. 안 써도 상관없는데, 민사집행법은 실질적 민법에 속한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딱 이 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맞을 것 같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실질적 민법이 뭐냐는 거죠.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개인 상호 간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면 우리가 민법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사집행법 거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간다고? 이게 되려면 이 법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실체법이어야 돼. 실체법이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법입니까, 여러분? 절차법이잖아.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 그랬죠? 이 민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법무사 하는 겁니다. 법무사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변호사 시험은 나옵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요, 민사집행 과목도 없거든? 근데 민법이 같이 내버립니다. 그냥.
미치려고 그러죠, 뭐.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틀린 문장 한 번 딱 기출됐습니다. 얘는 절차법이고 얘는 실제법이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민사집행법은 실제법에 속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아니야, 별도야.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시험도 따로 봅니다. 민법이 들어가면 민법 시험 받겠지. 됐죠? 민법 교수님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해. 잘 모릅니다. 그 민사소송법 교수님도 공부하죠. 자, 형식적 민법 뭐냐면 여러분, 이름이 민법인 겁니다. 행정법 가셔도 여러분, 거기도 나옵니다. 형식적 의미의 행정법, 실제 그런 말 나오는데, 형식적 의미 행정, 뭐 실적 행정. 이름이 민법인 게 형식적 민법이에요. 그 민법 전을 말하는 거죠, 동그라미.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은, 현재 우리가 쓰는 민법은요,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다음에, 메이지 하신 다음에 일본에서 젊은 학자들을, 젊은이들 몇 명을 유럽에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그때 여러분 그 그냥 민법하러 간 건 아닌데, 그렇게 유학 간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그 이토 히로부미야. 젊은 사람 보내요 그랬거든. 이게 막 남학시 신고 무사하게 하다가 하루아침에 유럽 가서 공부하고 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 간 거야. 처음에 프랑스를 갔다가, 그래서 프랑스 민법을 갔다가 공부를 합니다. 일본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독일 가서 독일법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일본 민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 민법이 우리나라에 고도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경성 고등법원,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최고 법원이었죠. 그 법을 쓰다가 해방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민법을 만들어야겠죠?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 당시 판사 출신들, 일본 법원에, 그 다음에 유진우 박사님, 그분들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 민법, 여기 독일 민법, 독일을 하셨나 모르겠어, 솔직히. 그 다음에 일본 민법, 그 다음에 만주국 민법. 그렇죠? 그걸 다 종합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만드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960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우리 민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9번이가 법이 바뀌었어. 조금씩 이렇게. 자질 그런 거 빼고 큰 건 한 9번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쓰고 있는 민법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일본 민법을 우리가 구민법이라고 그래요. 구민법은 지금 일본 민법이야. 지금도 일본에서 쓰고 있습니다. 일본도 개정이 많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 깔려 있어. 그래서 예전에 우리 판사님들은 재판하다 잘 모르면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뒤져본다고. 왜? 우리는 역사가 20년, 30분이 안 되니까 거기는 10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꼭 그런 일이 있어, 그 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그래서 그걸 많이 베꼈다고. 그 다음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죠. 민법이란 말도 일본 사람이 만든 거야. 권리의무도 다 일본 사람이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한자가 절대 아니야. 우리는 이게 우리말처럼 쓰고 한자니까 우리 글자인지 알잖아. 아니야. 한자는 세 군데가 있거든. 중국 사람 원래 쓰던 한자가 있고, 사서삼경에 출처가 나오는 것들. 일본 사람이 미국이래. 독일, 프랑스 유학 가면서 글자를 번역한 거 있죠. 그때 쓴 한자가 있어.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면서 그 말이 안 이뻐서 우리가 또 만든 한자가 있어.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여러분, 쓰는 게 다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다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착각해. 그 대표적인 지난번 인문강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실을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선이. 알면 뭐라고? 아기. 이렇게 법에서 말한다 그러죠. 일본 그 법학자가 만든 거야. 이게 착할 선자거든. 이 양반이 독일에 갔는데, 이게 독일말로 뭐냐면 안다는 게 안다. 지야, 지. 얘는 부지야. 모른다는 건데, 그걸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 그래 좀 이상했나 봐, 그분이. 그래서 고민을, 안다는 것은 나쁘다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걸로 번역을 하고, 모른다는 건 착한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야. 그 인간이 한 번씩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계속 쓰고 있어. 아마 중국도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예를 중국은 한자의 종주국이잖아. 근데 법률 문화에서는 일본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식 한자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한자가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짜증나요. 그래서 절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나올 때마다 조심하셔야 돼. 우리가 일반적 쓰는 관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민법전 60년 1월 1일에 써놓으세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럼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렇게 민법을. 안 바꿔줍니다. 국회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여러분? 그 법무부에, 지금도 법무부에는요, 법무부에 가시면 법무실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은 그 검사들이 이렇게 기획검사들이거든.
상사법무과, 민사법무과, 형사법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법률 제도 변경을 계속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법무 쳐보면 나와. 한동훈이가 예전에 거기 상사법무과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 이렇게 상법을 잘했나 봐.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도 교수님들 모아다가 실무가들 모아다가 민법 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1소, 2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민법 조문을 바꾸려고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걸 안을 만들어 국회에 냈어. 10년 만에 안이 만들어졌어, 이제. 우리나라 법학자들의 모든 의견을 모아가지고 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국회에 냈다니까. 국회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안을 내서 국회가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법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국회 법률안은요, 회기가 끝나 4년이 지나면요, 폐기 처리되거든. 다시 내. 그래서 폐기 처리됐어. 지금 폐기 처리된 거면 두세 번 돼. 지금 다 좀 새로 또 만들고 있어. 2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회의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쓰는 용어가 안 맞는 게 많아. 60년 자유당 때 쓰던 용어라니까. 그때 만드는 용어가 완전히 말이 안 맞는 거야. 맞춤법도 안 맞고 국어줄 안 맞아 이렇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바꾸지도 않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을 1000만 명씩 나가잖아. 근데 우리 계약법이 여행 계약이라는 게 그전까지는 없다가 최근에 한 5년 전인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민법에 뭐가 없었다고? 여행 계약이라는 계약이 없었다니까. 해외여행을 1000만 명씩 나가는데도 여행 계획이 없어가지고 물론 없다고 해서 법을 규율을 못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있는 것보다는 못하잖아. 결국 만들어진 게 이렇게. 뭐 팩토링, 할부 이런 것들도 그전에 없었다고. 민법을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뭐 어떻게 하냐면은 민법을 못 바꾸니까 그 법무부에서 민사 특별법을 단행법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민사관계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원래는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민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민법전에 집어넣어야 돼. 못 집어넣는다니까. 이게 형식 민법에 다 못 집어넣고 뭐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 실질적 민법이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름이 민법인 건 요만큼 있는 건데 이름이 민법이 아니면서도 민사관계에 관한 법이 얼마나 있다고? 이만큼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에요. 그게 보면은 여기도 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 있었어요. 형식 민법과 실질 민법은 일치한다. 거짓말이에요.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일치하려면 이걸 개정을 해서 이걸 다 집어내야 되잖아. 근데 그 짓거리를 안 한다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읽어보시면 둘째 줄 형식 민법과 실질 민법 밑줄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왜 일치하지 않는지는 알겠죠? 그래서 형식 민법이 실질 민법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왜 포함 못한다고요? 개정을 안 해줍니다. 국회에서 민법적 개정을.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실질 민법이 아닌 것도 들어있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느낌상 근데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럼 요거면 이것은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잖아. 근데 이 안에 보시면은 2개 조문 정도는요. 이게 뭐가 아니라고? 실질적 민법이 아닌 게 있어. 아닌데도 여기 집어넣어놨어. 왜? 다른 데 놔둘 수가 없잖아. 내가 민법전을 만들었는데 민법은 아니지만은 조문 2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그걸 따로 밖에다 놔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 안에 같이 써놨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형식 민법 안에는 실질 민법이 아닌 경우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있다. 그게 가로 안에 있습니다. 97조가 뭔지 아세요? 과태료입니다. 써놓으세요.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이죠. 누가 내리는 겁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예, 행정법입니다. 공법입니다. 공법. 97조는 공법적 규정이라니까. 근데 다른 데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389조는 여러분 강제이행 조문입니다. 강제이행은요 민사 집행법 조문입니다. 민사 집행법은 뭐가 아니라 그랬죠? 실제 민법이 아니라 그랬죠? 어쩔 수 없이 2개 써놓은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과태료 규정 법인 파트에서 공부합니다. 벌칙 규정이죠. 벌칙.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벌칙 또는 과태료 이런 식으로. 처음에 공부하면 그 법률 공부 전혀 안 하시거나 이런 것 용어 낯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그냥 말로 하면은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중에 과태료를 태가 이렇게 되잖아. 근데 전에 어떤 어르신께서
나이트 이렇게 써놓으셨어. 그 제가 지나가다가 아이 그랬더니 아이 이렇게 합격 하셨어. 합니다.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래도 합격하셨어. 처음에는 너무 이게 낯설어가지고 용어를 낯설어 하셨는데, 두 번째 389점 강제이행 조문이라고 그랬죠? 강제이행 조문입니다. 얘는 민사집행법입니다. 얘는 공법이고요. 됐죠?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민법전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독일식 구성 방법에 따라 가지고 독일법을 베꼈으니까요. 민법하고 민사소송이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안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따로 있죠. 민법 교수님들은 민사소송법까지 못 하십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민사법 교수님들 따로 계십니다. 민법 총칙 있죠. 몇 개 조문? 1조부터 몇 조까지? 180. 이게 우리 시험법입니다. 184조. 184조까지는 알아두세요. 밑줄차. 우리가 184개 조문이 필요하구나. 물권법은 우리 시험법 아니죠. 중개사 시험법이고요. 채권법 안에 가시면 계약법이 있습니다. 채권법 안에 숨어 있어요. 친족 상속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요. 됐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민법의 법 한 문제 나오죠. 기출문제 표시되어 있죠. 한 문제 나옵니다. 법원이라는 게 뭐죠? 법의 온천이라는 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재판이 분쟁이 생겼어. 그럼 법원에 가겠죠. 제가 조금 전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시면 판례만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자기들 재판할 때 쓰는 법이 다 올라와 있어. 헌법, 법률 다 거기 한 3,000개 들어있거든, 거기에. 그렇죠. 그럼 판사가 재판을 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재판할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민사법원의 판사거든. 어떻게 재판하냐면 처음에는 법률을 뒤져봐. 근데 법에 규정이 없잖아? 어디로 갈까? 뭐 서울시 조례라든가, 뭐 서울시 규칙, 또는 뭐 시행령 다 뒤져본다. 다. 근데 하나도 없어, 거기. 문자로 써놓은 법이 없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갈까? 문자로 안 써놓은 법이 있거든. 그걸 우리가 불문법이라 그래. 문자로 이루어지는 법. 그래서 관습법이나 조리를 뒤져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사재판 같은 여러분, 관습법도 없잖아? 그럼 판사는 어떻게 재판하냐면, 조리가 뭐냐면, 너 참 말 조리 있게 잘한다. 그 조리야. 사물의 본질적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 누구나 그렇게 되겠지 생각하는 거여서 자기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돼. 내가 입법자라면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따라 재판하면 돼요. 판사가 재판하는 도중에 법이 없어 재판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헌법에 27조에 재판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이 재판을 청구하잖아? 법원은 무조건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민사재판은요, 무조건 대답이 나오도록 돼 있어. 형사재판은 조금 달라. 형사재판은 재형법정주의 때문에 법이 없으면 무죄로 떨어져. 처벌을 못하는 거야. 아무리 나쁜 놈도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해. 이해되셨죠?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민사재판은 뭐 한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은 불문법이 굉장히 중요해. 눈에 써진 법이 없더라도 판사는 어떻게 재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판사는 불문법을 뒤져본다. 그 동네 관습법이 어떻게 되는지 뒤져보고 조리도 뒤져보고. 그래서 그 뒤진 전체를 우리가 뭐라 그래? 법원이라 그럽니다. 자, 법원이라는 것은 법의 여론의 약칭으로서 밑줄 법의 존재 형식 내지 법의 현상 형태를 말한다.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둘째 밑줄 실질적 민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여러분 형식적 민법의 존재 형식은 그냥 법률이죠. 그러니까 실질 민법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는 거죠. 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 것 같아? 실질 민법이 법률 형식을 띠고 있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간단한 소리인데 처음에는 또 사람들이 좀 어려웠나 봐. 그래서 예전에 독일에 좀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의 켈젠이라고 헌법학자신데요. 그분이 독일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실 때 독일 학생들 물어봤대. 선생님 그 독일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우리 법은 그 당시에는 뭐 우리처럼 인터넷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눈앞에 법이 잘 보이지 않는 거라고. 법전이라 만들어놨는데 모든 법이 들어있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한 거야. 법이라는 게 뭡니까?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켈젠 선생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법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칠판에다가 피라미드를 딱 그렸어 이렇게. 그분께서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들은 소리라서. 켈젠은 유명한 헌법학자시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피라미드를 그렸는데 이게 독일에 있는 법 전체라 그래. 눈에 보이는 법 전체. 근데 계층 구조가 있다는 거야. 피라미드라는 게. 법이라는 게 다 똑같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힘이 센 놈, 약한 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가장 상위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안 봐도? 헌법이요. 여러분 헌법 왜 취미실 쓸 것 같아?
여러분 왜 헌법에 힘이 있을까? 우리나라 헌법은요 87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현재 제6공화국이에요. 87년도 그때 만들어진 게 그 헌법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때 투표했습니다. 자랑스럽게 한 표를 던지고 왔는데 왜 우리는 헌법을 최상위법이라고 그러고 헌법을 지키는 걸까? 여러분은? 왜 그런지 아세요?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어. 민주주의 뜻이 뭐야?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리잖아. 민주가 그 말이야.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리야. 그렇게 내가 결정한 거야. 내 스스로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 헌법이 최상위법이 되고 지키는 거라. 헌법을 개정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죠? 국민투표가 필요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국민이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니까. 지금 바꾸자는 논의들이 있잖아. 좀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뭐죠? 안 봐도? 법률이죠. 여러분 법률은 누가 만든 거죠? 국회가 만든 걸 법률이라 그래. 이렇게 문장이 길일 때는 무슨 법률을 그러고 단어를 꺼내 무슨 법 그러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다 독일어 번역한 건데 왜 우리는 법을 지키는 거지? 법률을 지키는 거가. 국회의원이 만들었는데 만든 것 중에 이상한 것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 왜 지켜요? 왜 지키는 거야? 다 그 이유가 있어. 법철학적으로. 왜 지키는 걸까? 왜 지키냐면 국회는 누구야? 국회의 국회 그 뜻이 뭐야? 국회의원들 할 때 이런 거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국가 의사를 결정하잖아. 원래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주권자인데. 근데 왜 내가 못해? 난 바쁘잖아. 학원 다녀야 되잖아. 누구를 보낸 거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니까. 요거 내가 직접 만들었고 내가 보낸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거라고. 내가 걔를 보내놓고 네가 만든 걸 내가 그걸 우리가 대의제라 그래. 그걸 대의민주주의라 그러잖아. 여러분 대의가 무슨 말이야? 내 의사를 대신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걸 대의제라 그래. 현재 우리나라 세상 모든 다 뭐 하는 거야? 다 대의제를 택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보내는 거죠? 대표를 보내는 거야. 대표가 의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그걸 대의제라 그래. 이해되셨죠? 법이 왜 지킨다고 우리가? 여러분 대표가 법을 만들어서 그래. 그럼 내가 만든 똑같은 거지. 내가 대표 뽑아놓고 대표가 만들어 내가 안 지키면 좀 이상해지잖아. 이해되셨죠? 그렇죠? 여러분 국민의 대표가 누구죠? 방금 국민의 대표가 만든 게 법이라 그랬잖아. 국민의 대표가 누구야? 국민의 대표는 딱 두 사람이야. 하나 누굴까? 대통령. 하나 누굴까? 국회의원. 여러분이 딱 두 사람 뽑았어.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 선거 뽑은 사람 두 사람뿐이 없다니까. 대통령? 여러분이 총리 안 뽑았잖아. 총리는 대통령 밑에 사람. 총리 안 뽑았, 장관 안 뽑았잖아.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야. 국회가 대표야. 국회의원이 대표야. 1인 기관이라고. 그래도 둘이 표대적이 싸우면 해결 방법이 없어. 둘 다 국민의 대표니까 정당성이 있거든. 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그 민주적 정당성이래 그런 걸 보고. 국민의 대표라는 거야. 대법원장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야. 대법관도 대표가 아니야. 대법원장 누가 뽑았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국가원수로서. 그래서 대법원장하고 국회가 의원이 차이가 나는 거야. 다 의전 순서 다 돼 있어. 의전 순서 다 그렇게 순서도 않습니다. 딱 두 사람이 국민의 대표. 서울시장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가 만든 법은 딱 두 개야.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내 대표 꼬붕들이 만든 게 있어. 그거 우리가 명령이라 그래. 명령. 이게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있잖아. 시행령, 시행규칙 공무원들은 내 대표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법제시장 뽑은 거 아니잖아. 행정자치 국장 여러분이 안 뽑았잖아. 근데 걔들이 막 법을 만들잖아. 이름들도 법제처야. 법을 만드는 데라 그래가지고. 이해되셨죠? 왜 그러는 거야? 왜 여러분 이걸 왜 지키는 거야 우리가? 내 대표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 대표 꼬붕들이잖아. 내 대표가 만든 법을 그 안에서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걸 법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걸 우리가 법규명령으로 불러. 얘도 법이라는 거야. 대표가 안 만들었지만 얘도 뭐라고? 법입니다. 누구보다 힘이 약해요? 국회가 만든 것보다 힘이 약해. 왜? 이거 대표가 직접 이거 국민이 직접 만들었고 대표가 직접 만들었고 꼬붕이 만든 거니까 힘이 약한 거라고. 그래서 국가가 존재한 딱 세 가지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없으면 여기를 뒤져보고 여기 없으면 이걸 뒤져보는 거야. 얘는 얘한테 위반하면 안 되고요. 그럼 유언 규칙이 되는 거고 얘가 위반하면 유언 법률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통제를 받는 거죠. 근데 국가 안에 국가와 별도의 단체가 또 하나 있어. 국가라고 단체라 그래 기본적으로. 어떤 거지 그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 그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법인이고 지방자치도 법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 두 가지. 하나가 뭐냐면 조례가 있어. 조례는 누가 만든 걸까?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야. 시민의 대표도 두 사람이야. 지방의회하고 시장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이 중에서 둘 다 만들 수 있는데 얘가 만든 건 뭐라고 그러는 우리가? 조례.
서울시장 만드는 걸 뭐라고 우리가? 규칙이라 그래. 이해되셨죠? 또 합해서 뭐라 그러면 그래가? 자치법규라 그러지. 지방자치를 만들어서. 저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서울시 안에도 어떻게 되죠? 25개 구가 있죠. 그럼 서울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 꼬붕이야? 아니야. 투표 따로 있잖아. 선거 따로 꼬붕이면 안 뽑지. 안 뽑고 시장에 임명했겠지. 근데 구청장 여러 어떻게 했어? 선거 따로 뽑았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서울시장이 구청장들을 불러 모아 가끔 협의하자고. 서울시장이 서울시 예산권을 나눠주니까 아무래도 부르면 금천구나 구로구, 관악구 구청장들 열심히 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강남구청장 가야 안 가요? 4년 동안 한 번도 안 가. 네가 오라 그래. 왜? 두 사람 다 상하관계가 아니야. 별도 단체라니까? 서울시장하고 대통령이 별도인 것처럼 서울시장하고 동작구청이 다 별도라니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돈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안 와? 식으로 안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청장 해야 하시면요. 맨날 부구청장이 대신 갑니다. 구청장은 안 가고 부구청장은 공무원이거든. 걔는 가야지. 걔는 뭐 공무원인데. 그래서 부구청장이 맨날 가. 구청장도 안 가려고 그래. 맨날 바빠 죽겠는데 부른다고 그러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서울시장이 대통령만큼 힘이 있잖아. 서울시장도.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장이 권한이 많이 있거든. 대통령이 커버칠 수 없는. 이해가 되셨죠? 이걸 보여준 거야. 켈젠이라는 거죠. 이게 독일에 존재하는 뭐라고? 문자로 써진 성문법이라는 거. 이게 성문법 전체야. 성문법원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보여준 거야. 그런데 한 분이 질문하셔서 학생이 선생님 국제법은 어디 있냐는 거야. 국제법은 법이 아니야. 그래서 켈젠 선생님께서 국제법도 법이라고 그래. 근데 국제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헌법에 뭐라고 하냐 국제법은요. 국제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 국내법은 어딜까? 여기 국내법이잖아. 그 중에 어디로 들어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했더니 대부분 이 법률과 같다 그래. 일부는 이쪽 명령 같다 그래. 국제법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대부분은 뭐랑 힘이 똑같아요? 법률과 똑같아. 일부는 뭐랑 똑같아? 명령과 똑같아. 한미 FTA 조약은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느낌상? 얘랑 똑같아.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옛날에 국제법이 없었을 때는 재판할 때는 그 판사가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것만 보고 재판하면 됐었거든? 근데 지금 뭐 어떡합니까? 한미 FTA 조약 우리말로 번역된 거 있죠? 그것도 판사 책상에 있어. 왜? 얘랑 힘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결도 있어. 대전에서는 어디서 학교에서 급식에서 수입식품을 학교 급식에 못 쓰게 하려는 조례를 만들었어. 국산만 미기자는 애들한테 좋은 거 미기자 그런 거야. 근데 그게 가트 조약 위반이야. 그렇게 국내하고 국외를 차별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 그 조약에. 근데 우리가 그 조약에 가입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법원에서 그 조례가 무효 선언됐어. 그 조약 위반이라 그래서. 그 조약도 성문법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우리 비준이라는 게 사인했잖아요. 지키겠다고. 이해되셨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문법원입니다. 됐습니다. 자, 좀만 더 보실게요. 불문법원은 뭐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 이따 할 텐데 이게 이제 여기 없으면 이제 울로 가는 거야. 이제 그 불문법원이라는 거거든요.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이죠. 얘는 이제 문자로 이루어진 거고. 문자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길게 나와.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는 판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인정 안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죠? 조리.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 개만 인정합니다. 민법 1조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한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만 우리나라 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드렸죠? 법원은 재판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 뒤져보고 없으면 어디로 오라고? 이거 찾아보고 없으면 어떡하라고?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재판을 해줘야 돼. 네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네 요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 이게 중요할까? 이게 중요할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안 써져 있는 게 중요해? 그게 두 법률 문화가 있어. 그게 2번입니다.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성문법주의는 뭐냐면 성문법이 주된 법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문자로 표현된 것이 성문법이고 문자로 표현 밑줄, 문자로 표현 안 된 법이 불문법입니다. 빨간 펜. 성문법을 1차적 법원, 다른 말 주된 법원이죠. 주된 법원을 인정하는 게 어느 나라고? 성문법주의고 여러분. 불문법을 주된 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문법주의. 여러분 세계 법률 문화가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잖아.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가 조선시대, 고려시대를 물려받아서 안 물려받았어? 전혀 관계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독일법이야. 독일법, 프랑스법, 프랑스도 많이 따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은 뭐죠, 이게? 대륙, 유럽 대륙이잖아. 그래서 그 나라의 법률 문화를 우리가 대륙법계라 그래. 세상에는 법률 문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럽 대륙,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 따라가는 게 있잖아. 그걸 대륙법계라 그래요. 쓸 필요는 없어. 하나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유럽에서 대륙이 아닌 나라가 하나 있죠. 그게 어디야? 영국. 영국이 넘어간 나라가 어디야? 미국. 그래서 요 나라하고 여러분, 요 나라는 완전히 법률 문화가 다릅니다. 알겠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수님들은 또 민법 다 독일 유학을 가시거든? 미국은 안 가. 그리고 가끔 요즘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미국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 그 나라에는. 우리는 얘기를 따라가고 있잖아. 우리는 일본법은 금방 이해해요. 일본은 우리나라는 다 이쪽을 따라가고 있거든? 독일법 봐도 금방 이해를 해요. 프랑스 이해를 한다고. 우리 비슷하네. 근데 영국, 미국은 이해를 못 해. 완전히 법률 문화가 달라. 영국이 대륙이 아니었잖아.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세계는 딱 두 나라야. 라틴 아메리카는 이쪽이야. 아프리카도 가시면 이쪽 영향 받은 사람들 있잖아. 이쪽 사람들은 재판할 때 보면은요,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네. 아프리카 재판하는데 머리에 금발 가발을 쓰고 나와, 이렇게. 판사님께서. 영국이 그러거든. 영국이 재판할 때 금발 가발을 쓰고, 이 가발이 모자처럼 복장 규정이야. 판사님들.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인 나라는 전부 다 판사 이렇게 쓰고 나온다니까. 흑인이 금발 가발을 쓰고 나와, 이렇게. 그 나라의 법률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어디로 간다고? 검사제도가 여기서 만들어진 거야. 검사제도가 프랑스 여기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게 비슷해, 우리나라 법률 문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나라 어느 쪽일까? 이쪽이라 그랬잖아. 요 나라가 성문법주의야.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사람들 뭐가 중요하다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 세계에서 가장 법적인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거든. 법 철학의 나라거든. 가장 철학적인 나라잖아. 일반 철학만 독일 사람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독일 사람들 모든 그 법률의 개념들 다 만들어낸 거야. 그게 만들어진 게 독일법이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다 문자로 써놨다니까. 그걸 중요시해,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는요, 판례법은 법이 아니라 그래, 기본적으로. 판례법이라는 것은 판사가 판결문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법인가 보다 생각하는 거,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 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읽어보실게요.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이해되시죠? 동그라미 번.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라고? 성법주의다.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독일법이니까 대륙법 무슨 주의라? 성법주의입니다. 성법이 일차적 법원이고 관습법 조례가 보충하죠.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대륙법 국가에서는 관습법을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짓말. 인정해. 하는데 주된 법원이 아니라는 거지. 보충적 법원이라는 거지. 일단 좀 말장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국, 미국 무슨 법계라고? 불법주의라고 그랬죠? 미국도요. 저도 눈에 본 적이 있어요. 미국도 미국 민법전이 있어요. US 시빌 코드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우리 상관이 법무관이었는데 유학 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얘가 예습을 하고 앉았더라고. 복사한 걸 가지고. 그래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놀랐냐면은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민법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이 2,500페이지였거든. 곽서성 교과서가 다 합하면은 미국 애들은 500페이지가 안 돼. 500페이지 안 되는 거 갖고 민법처럼 규정한다니까. 그 나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나라는 뭐가 중요하다고? 판례가 중요해.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US 시빌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리는 판결문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읽어보시면 영미법계는 불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 불법 중에서 판례법 일차적 법원입니다. 성법은 이를 보충하거나 그런 기능을 한다. 이해되셨죠? 이걸 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나이가 드러나가지고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죠? 미드? 80년대, 90년대 미드는 있었어, 대한민국에. 가장 유명한 미국 드라마가 뭐였어요? 선생님 아실라나? 우리나라 한 20년, 30년 간 거 있었잖아. 초혼의 집. 미국판 전원일기. 그게 전원일기가 그거 베낀 거야. 전원일기가 한 30년 했잖아. 초혼일기가 미국 30년 했어. 얘가 자라서 늙을 때 계속 드라마 그 초혼의 집이야. 일요일 아침에 초혼의 집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주소 중에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고 있었어. 그게 아주 사람 쇼킹했었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는 봤나? 인터넷 치면 나올 거야. 하버드 공부벌레라는 게 뭐냐면 하버드 로스쿨을 보여주는 거야. 주인공이 하트야, 하트. 시골에서 올라와서 로스쿨 학생이 되는 건데 사람들 왜 놀랐냐면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른 거야.
우리나라 대륙법계잖아. 법과대학도 강의를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 미국은 영미법계 뭐가 중요하다고? 판례가 중요하니까 그 수업 시간을 보여주는 교수님이 킹스필드야. 교수님이 보여주는데 완전히 방식이 다른가.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법률 변호사들이나 판사, 검사, 그 다음에 법과대 학생들이 너무 신기한 거야. 쟤들은 공부를 저렇게 할까? 왜 법전을 안 외우고 앉아가지고 맨날 판결로 가가지고 보니까 봐야 할 판결문 이렇게 책이 쌓여있는가. 일주일 내내 그걸 다 읽어보고 이게 조그맣게 요약해가지고 안 오면은 그 다음 주에 수업을 못 들어. 왜? 수업 바로 질문해. 두군, 누구 대 누구 사건을 그렇게 질문 들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와, 깜짝 놀랐거든? 그때 뭐가 나오니 딱 나왔어. 이렇게, 철씨, 하트가 지각을 해. 딱 들어서 그렇게 계단식 강의실이거든? 늦게 들어간 거야. 킹스필드 교수가 딱 찍어가지고 질문을 해. 막 사실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경우에 대해서 미 연방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취하냐 딱 물어본다고. 하트는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법전을 드죠. 법전에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뭘 보고 왔어야 돼? 판례를 예습하고 왔어요. 그걸 안 했잖아. 안 했잖아. 옆에 있던 얄미운 애가 뭐라 그러냐면 미 연방대법원 누구 대 누구 사건에서 이렇게 말을 해. 그날은 뭐가,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가? 법이 되는 거야. 영미법계는 어떻게 된다고? 판례법 1차 법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한국 사람들 미국 유학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도 안 되는데 이따만한 책 8문기를 읽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되셨죠? 완전히 달라요. 미국 판사들은 승진이 안 합니다. 거기는 종신입니다. 앉으면 종신이야. 미국은 승진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판사 임명이 되잖아? 죽을 때까지. 그래서 미국 드라마 보면은 미국 재판장에는 판사 이름이 붙어 있어. 왜 그럴까? 그 판사는 거기서만 재판하거든. 우리나라 안 붙어 있어요. 우리 공용으로 쓰니까. 근데 걔들 붙어 있다니까. 그리고 항상 그냥 마이 코트 그러잖아. 누가 내 법정에 떠드냐 그런다고. 왜? 판사가 안 바뀐다니까. 승진하는 게 아니야. 미 연방대법원은요 9명이 있는데 종신입니다.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둡니다. 그 보통 계단 올라가다 힘들잖아? 그럼 그만두겠다 그래. 그래서 80, 90 대학 그만둬. 종신이라니까. 오히려 대법원장이 나이가 젊어. 마지막 임명이다. 대법원장 50대인데 대법관은 80, 90 이런다고. 막 이러고 있잖아. 지가 하고 싶은 재판만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관들은요 1년에 3,000건, 4,000건씩 해야 됩니다. 완전히 법률 문화가 달라. 우리나라 판사들은 뭐 승진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 그게 우리나라 대륙법계고 거기는 영미법.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률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됐죠? 비교표 볼게요. 비교표. 자, 성법주는 성법이 주된 법원이고 어느 나라가 그렇다고 여러분? 대륙법계. 대륙법계 어느 나라라고? 독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장점이 뭘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첫째 줄 뭐라? 셋째 줄. 법 질서가 안정적이. 여러분, 법 질서가 안정적이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좀 말씀드렸죠. 어떤 법이 궁금하잖아. 대법원 종합법률조문 들어가서 딱 치잖아. 다 나와. 관계된 판례도 다 볼 수 있고 관계된 논문도 다 볼 수 있어. 그렇죠? 이게 뭐가 법인지를 알아 우리는. 어떤 문제 뭐가 법인지 다 안다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안정적이라는 거야. 법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안정적이라는 거야.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은 불법주의죠. 일반 사람들이 판례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 그래서 미국은 변호사가 발전된 거야. 미국은 일반인들이 자기가 법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제대로. 내가 내 이 문제에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일반인이 알 수가 없어요. 알려면 판례를 다 뒤집어야 되는데 일반에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미국 일팀이 뭐라 그러죠? 내 변호사랑 이야기하라 그래. 내 변호사 법을 잘 알잖아. 그렇죠? 되게 장단점이 바뀐가. 그래서 우리의 장점은 뭐죠? 그들의 단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불법 단점 가봐. 단점 가시면 법질서 안정을 해친다고 돼 있죠? 뭐가 법인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 됐죠? 단점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단점이 뭐냐면 그 단점이 두 번째 있죠. 세상이 바뀌는데 법이 못 따라가. 제가 말씀드렸잖아. 뭐 좀 바꿔보려고 국회의원들이 민법을 함부로 바꾸는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 바꾼다니까. 지금 바꿔야 할 법 조문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안 바꿔 지금. 미쳐버립니다. 영미법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미법계는 뭘만 바꾸면 되는 거죠? 판사들의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금방금방 바뀌어. 그래서 그 장점이 뭡니까? 법 진화가, 둘째죠. 구제적 타당성을 기여할 수 있어요. 법제에서 경활한 게 굳어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미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둘러싸고 계속 판결이 바뀌고 있거든. 지금 판사들이 예전에 트럼프가 다 임명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예전에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어. 그때는 낙태를 허용했다가
지금 낙태를 다시 원칙적 불법으로 만들고 주가 정하라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미국이 싸우는 거야. 그 낙태를 몇십 년 허용하다가 대법관들이 바뀌면서 판례가 바뀐 거라니까. 법이 바뀐 게 아니야. 미국 사람들은 판례가 바뀌면 판례는 법보다 바꾸고 싶지 않아. 9살은 생각만 바뀌면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금방만 바뀌어. 그걸 좋은 말로 뭐라 그래? 구치적 타당성을 기할 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단점은 뭐라고? 뭐가 법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영미법계는 여러분, 이 불법주의는요, 변호사가 많아요. 영국도 변호사가 차고 넘치고, 미국도 차고 넘치고, 남미도 차고 넘쳐. 다 그 나라들은 변호사가 필요해. 내 일을 대신 봐줄 사람.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민사법원을 변호사 안 쓰고 재판할 수 있어. 1심, 2심은. 변호사 강제 주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똘똘하잖아? 그럼 내가 가서 설장 집어넣고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판사 앞에서 말할 수, 미국은 말 못해. 미국은 변호사만 말할 수 있거든. 완전히 다릅니다. 왜? 우리는 법을 알 수가 있잖아. 내가 똘똘하면 내가 뒤져보면 되잖아. 내가 보는 자료랑 판사 보는 자료가 똑같은데. 이해되셨죠? 알아두세요. 나중에 심화연을 때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지금 뉘앙스가 좀 알아야 필요하거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